저는 여성이 신상품이 아니라,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성은 관계 중심이고 남성은 일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자들은 상대방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능력이 여성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옳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컵에다 물 한 잔도 적당히 따를 수 없는 아내의 한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장모님께서는 먹을 것 갖고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옛날에도 장모님께서는 딸에게 밥도 수북히 퍼주고 반찬도 넉넉히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답니다. 그것이 평생 몸에 배서 무의식 중에 뭐든지 넉넉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물도 철철 넘치게 따라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득히 따르게 되는 남편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남자인 저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인 저는 들고 마시기 전에 한 모금 미리 마시면 된다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관계 중심, 남성은 일 중심으로부터 다르게 만들어졌으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상대방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놈의 양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해결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상담하러 온 아내에게 마음으로 해결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의 버릇을 바꿔놓겠다고 악다구니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양말 한 개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할 만큼 너무 힘들게 일했는가 보다. 그 누가 저 양말을 치워주겠는가? 아내인 나 말고 저 양말을 치워줄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상과 맡은 그 부인은 많이 언짢아 하시면서 뽀래퉁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마음을 바꿔보려고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벗어던진 양말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치우곤 했는데 양말이 침대 위에서 방바닥까지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방바닥에 던지는 이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던지게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잡아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한번 하시라고, 산책을 함께 나가든지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한번 사달라고 해보시라고, 그리고 자세하게 남편의 양말을 치우는 것이 아내에겐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퇴근하게 집에 오면 너무나 힘들어서 오직 쉬고 싶어하는 당신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던지지 말고 바로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던 나의 수고도 당신에게 위로받았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남편의 마음에다 대고 간절히 부탁한다는 말을 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양말 얘기는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옷을 입은 채 먼저 다용도실로 뚜벅뚜벅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고 맨발로 안방으로 건너간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꼭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은 해야만 할 일을 목록이 정해지면 사랑의 관계 유지보다 먼저 일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들은 남편의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다 해야만 할 일의 목록을 하나씩 차례로 적어줍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부로 발전했으면 좀 더 큰 문제를 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공동 목표를 만들자입니다.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 부부가
삶의 공동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결혼 생활은 감옥살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 결혼해야 되는가? 부족하고 결점투성이 부부들이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표가 다르면 언제나 평선을 긋는 기찻길 같은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제일 먼저 일치하기 위해서는 왜 살고 있냐는 질문을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나는 옳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고 아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어리석게 고집했던 저의 과거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목표를 세우게 되면 부부는 비로소 한 몸이 됩니다. 세상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는 유일하게 부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 있는 부모와 자식도 한 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몸에서 자란 자식도 출산으로 인해 두 사람이 됩니다. 고생 그만하고 팔자 고치라고 말하시는 친정엄마. 친정 식구가 안쓰러워서 자기 자식에게는 소홀히 하는 엄마. 신혼부부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시어머니. 냉랭한 부부통을 비집고 들어온 외로운 여자. 더 좋은 여자를 찾아서 외도를 거듭하는 남자.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돈 벌러 다니는데 그래서 외롭다는 아내. 원가족, 혈연, 출세, 돈, 가정 공동체를 뒤흔드는 수많은 사연들. 효도가 우선이냐, 형제애가 중요하냐, 부부 사랑이 더 중요하냐. 기혼자들은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합니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선택한 결혼은 실패하는 결혼이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한 결혼은 성공한 결혼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학벌도 별로인데다가 성질머리는 대책이 안 쓰고 문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이놈의 남편을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인간을 사람 만들겠나 싶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이 되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나는 성공한 결혼을 했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그대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몇 번을 되풀이해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했고 재혼까지 했는데 또다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도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성공하는 결혼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 줘도 내 배우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려면 내가 맞춰서 살면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어떤 태도가 내 마음을 흔들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당신은 어떤 결심을 했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내가 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어. 힘들 때마다 나는 오직 할 수 있는 내 목,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다짐만 했을 뿐이야 라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결같았던 아내의 사랑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성공한 결혼이 되었습니다. 저희 두 딸은 모두 다 시집을 갔고 큰딸은 손주를 셋이나 안겨주었습니다. 큰손자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두 딸은 엄마의 삶을 보고 배웠고 엄마처럼 남편을 선택했고 우리 부부처럼 아픈 시기를 10년씩이나 지내지 않고 직방으로 행복한 성공한 결혼으로 이뤄졌습니다. 연애 시절 6년 동안 저는 짝꿍이라고 제 아내를 불렀고 신혼 시절에는 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전쟁 중에는 무식하게도 어이 라고 불렀습니다. 긴 전쟁을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혼을 되풀이 사는 것 같았고 저는 아내를 마눌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닭살 부부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이제는 썸 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굳이 호칭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는 그냥 말없이 웃습니다. 긴 세월을 담은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해집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발톱을 자르다가 제 발톱에 상처가 났습니다. 별일 없으려니 생각했지만 이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신체 복원력이 떨어져서 잘 낫질 않습니다. 지방에 강의를 다녀오느라고 웬정일 운전을 해서인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발가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눌님께서 극약 처방을 쓰면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간장을 팔팔 끓여서 상처난 곳에 지지고 소금으로 덮고 붕대로 감고 하룻밤을 자면 된다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뜨겁게 끓인 간장 종지와 소금 그리고 붕대와 반창물을 들고 왔습니다.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앉은 제 발밑에서 꿇어앉아 아내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간장으로 내 발톱을 지졌기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잠시였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내는 성경책에서 나오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엊그제 SNS에 나는 부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뭐냐? 나는 가난을 느끼지 못하는데 함께 사는 남편은 항상 부족하다고 투덜댄다. 그 댓글 덕분에 저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무척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바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진리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언제나 내 아내가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저는 제 마음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바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남편은 부족함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에 관한 의견 차이도 의외로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 된다는 부인과 더 많은 수입을 갖고 싶다는 남편은 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에 매달리는 남편이 살아가는 가정은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자식만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보다 일만 바라보는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이미 행복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경제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독종이죠. 얼마 전에 오래된 살림을 정리하다가 지금은 나이가 30이나 된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어느 여름날 길을 가다가 아들이 목이 마르다고 콜라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들에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해서 하루에 밥도 3번씩 꼬박꼬박 먹지 못해서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지금 목이 마르지만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콜라 사 먹고 싶은 생각을 참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엄마가 말해서 목이 마른 것을 참으며 돌아와 물을 먹었다 라고 고사리 같은 어린 손으로 삐뚤빼뚤 써놓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도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나 사달라는 것이 많았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내는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모든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의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목이 마른 아이에게 아내가 해도 너무했구나 싶었고 어린 아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언제나 그렇게 키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2개 있으면 한 개는 자동차가 없는 아이에게 한 개 나누어 주어라.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찰흙덩이를 준비물로 갖고 오라고 하면 분명 잊어버리고 갖고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무거운 찰흙덩어리 여분으로 한 개씩 더 갖고 가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런 삶의 방침을 보면서 옳은 것을 가르치니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면 험난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살이를 제대로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2가지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제가 항상 아내의 의견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우리 부부는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한 마음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엊그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가지 반찬을 식탁 위에다 꺼내놓으면서 아들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또 다른 반찬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앞에서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엄마는 그 반찬을 먹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확 메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 먹고 싶어도
먹기 싫다라고 말해왔고, 가족들이 먹고 남은 것만 먹느라고 언제나 천천히 먹으면서 가족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배려하며 살아온 아내의 깊은 마음을 30살밖에 안 되는 아들은 벌써 읽어냈는데, 저는 아들보다 2배나 넘는 긴 세월을 살아놓고도 아내의 마음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아내는 고기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평생 아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식사를 빨리 하는 저는 고기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행동으로 엄마를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었기에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천천히 식사를 하니까 제가 먼저 다 먹어 치우지 않고 아내가 먹을 수 있도록 고기 한 조각, 생선 한 조각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온 아내의 깊은 사랑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고 제가 말하면 아내는 그 긴 세월은 싸운 세월이 아니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싸우면서 살아온 세월입니다. 싸우고 싸웠지만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도 되지 않는 일은 성당에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아내를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성당에 가서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부터 제가 아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내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 자신이 기특하고 기뻐서,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아오지 못한 세월이 억울해서 실컷 울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추자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너의 아내가 지금 너처럼 똑같은 약속을 하고 갔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내도 바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은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헤어지는가 아니면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랑 맞는 사람 역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꿔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은 헤어진 사람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맞추어 하려고 노력하면 제 삶의 질은 고통에서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제 아내와 마음으로 이혼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짐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처음 만나는 새로운 아내가 내 옆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애인을 만나면 무슨 이벤트를 해서 우리 애인을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아내를 만나고 오늘은 나의 새로운 아내에게 어떤 이벤트를 하면 새로 맞아들인 아내가 기뻐할까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부인, 외출한 아내가 돌아올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남편, 매일매일 함께 살고 있지만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설레임으로 상대방을 기다리는 부부, 이미 결혼했지만 매일매일 썸 타는 부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섬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고 배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결혼 40주년 기념일을 맞으면서 아내에게 한 권의 책을 써서 증정했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찾아낸 방법들 중에 50가지를 선별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부처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부부가 있다면 부인들이 이 책을 남편에게 건네주고 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받고 싶다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부부, 싸움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부부들이 저희 부부처럼 매일매일 썸 타는 부부, 매일 설레임으로 배우자를 기다리는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